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4.3 사건부터네요.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47년 3월일 기점 거의 7년 동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역사의 아픈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군정 시기에 그때 이제 이쪽에 있었던 일반 제주도 이제 양민들이죠. 예, 이들을 이제 일부 이쪽에 이제 그 공산당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왔다, 빨치산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전체를 모아 이제 학살한 사건이었고, 이 제주도라는 섬의 지역적 특성상 이제 한정돼 있죠. 이제 주변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잔인한 사건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4.3 사건을 이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국가가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하고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특별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느 입장이든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이 사선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당시에 이제 미군의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됐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죠. 이제 극우 이제 세력들이 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양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한 번씩은 가끔씩 이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 나올 때 한 번씩은 다뤄서 이렇게 되고, 아직도 이제 제주도의 그 이제 중간에 기생화산들이라고 하죠. 오름들, 거기 보면 유골들이 아직도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체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고요.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포를 통해서 다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고, 이외에도 이 제주 4.3 사건이 당시 미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료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제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죠. 이제 제수의 딜레마 이론인데, 이 게임의 이론은 제수의 딜레마 이론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폰 노이만이죠. 예, 폰 노이만 교수가 이걸 만들게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외교적 역학 관계나 기타 등등 이 게임 이론이 활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수의 딜레마 이론은 실제로 뭐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딱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둘 다 이제 문법은 지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안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유죄다라고 하게 되면은 25년 1년형이죠. 둘 다 유죄라고 하면 10년 받게 되고, 둘 다 무죄인데 증거가 없을 경우는 3년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거. 그래서 과연 이제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대방의 카드가 뭔지 알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에 따라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25년과 3년, 10년이라고 했을 때 시간상 봤을 때 둘 다 이제 자백을 하는 게 이득인 케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게 합리적 선택인 거 나오게 됩니다만, 뭐 상황이 꼭 항상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이거 하나 더 시작해 보면은 이 제수의 딜레마 이론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램저입니다. 이 일본 램저 교수 뭐 사진이야 뭐 딱히 뭐 안 해도 되지만, 램저 교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안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안 받은 게 굉장히 선불금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위안부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선불금 금액 때문에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뢰할 만한 약속의 선급금이었고, 이 거비의 선급금을 받게 되면은 군인 부대에 쫓아다니면서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시키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쯔비시에 대한 보이콧입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겠다,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재미 한인 단체가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불매 운동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사그라든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모든 일본 제품들에서라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분명한 거는 단순히 그게 일본이라서 나쁘다라기보다는 걔네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해야지 무조건 일본은 다 나빠라고 하는 일반화적 오류로
나쁩니다.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뭐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일본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고 당연히 어떤 전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선별적 작업을 통해서 모두를 이제 매도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충돌적, 갈등적 차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봉합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이었던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 램지어 교수 파문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학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일으킨 어떤 중립성을 어겼다라는 거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가혁신 이제 그 대학혁신 지역 사업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학교를 할 때는 전 90년대 말학번이라 BK21이라고요. 예, 그때 이제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변화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 대학 재정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대 하게 되면은 이제 느낌이 아시죠? 물론 예외적인 지방대라고 한다면 카이스트나 이제 포스텍 같은 데인데 포스텍도요 이제는 사람을 못 뽑아서가 아니에요.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사립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학비가 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가의 체납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국립대식으로 운영하도록 이제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 있는 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 선도 사업이나 AI나 이런 것들에 투자할 만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도의 경쟁률이 3대1 이하로 최초로 떨어졌죠. 아마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탈자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3대1보다 아마 더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추가 모집이란 게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하는 차이가 있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을 생각하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클래스, 온클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많은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 대학 재정이 변경이 없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규모적인 구조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정원 감축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폄하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좀 더 발전하게 노력하는 대학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재단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대학 재단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별해서 가려가지고 이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죠. 일반법이라는 거는 이제 불특정 자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특별법은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사람, 특정 사물,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게요, 이제 이 특별법 같은 게 또 뭐가 되냐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서 일반 폭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폭력, 특별폭력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경우 누구나 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 지금 이거 포인터죠. 이 마우스 포인터로 사람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특수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특별법도요. 특정한 상황이 이제 또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법하고 다른 개념인데 이 특별법은 효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제한을 두고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불법 사찰 같은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MB 시절이면은 좀 오래 전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불법 사찰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폐기가 돼야 되는 내용들을 보자 보면 이제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 내용이 남겨야 되는 것도 있고 남겨야 되지 않는 내용도 있다 보니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사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때 정무수석 박형준도 이걸 받았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이죠. 이제 그래서 이 경우도 여기에
섞여 있는 부분이라 이제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아마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강 체제죠. 뭐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인도 같은 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되고 있지만은 이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둘 간에 이제 굉장한 타이트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로 간에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게 화웨이였죠. 예, 그래서 이제 샤오미 이제 홍미노트 만드는데 이제 LG가 이제 이 모바일폰 사업을 접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사업 접으면서 이쪽에서 아마 이 자리를 대체해서 나가게 될 텐데 아마 또 스마트폰도 대규모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법에 대한 얘기죠. 이 변호사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의사면허 취소법입니다. 변호사 면허 취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변호사 금고 이상 실형 종료 5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2년일 거예요. 예, 선고유예 있는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이 존재하고요. 행정사는 3년인데 의사 볼게요. 의료 관련 법령에 의해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집행받지 확정된까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다양한 사고들을 일으키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의협이란 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박탈해 버리는 거에서 이제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 여기 5년이나 기간을 주고 이제 다시 복귀를 시켜주는 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협이죠. 의사협회 이익단체에서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법사위 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협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의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직업적 위치에 대해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익숙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아마 이제 이게 인터넷 게임들이겠죠. 아,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인 것 같은데. 예, 맞죠? 트라도 있고 마스터 탱커, EOS. 예, 이게 인터넷으로도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리니지트는 확실히 알겠네요. 로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선제적 도입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랜덤 박스죠. 사실은 이제 게임을 가장한 카지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약간 좀 욕을 먹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대상으로 유료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접근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무료 이용자가 90% 이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10%가 돈을 넣는데 10%도 이제 다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푼돈 넣는 이제 소액 결제자들이고 0.1%가 소위 말하는 거의 1억까지도 쏟아붓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나라고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방만하게 쓸 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하지만 게임 회사가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상위권자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쓰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10,000명을 돌보는 것보다 그 한 명 VIP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시스템이 얘네가 뚫었죠. 니지가 뚫게 되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확률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로또보다도 더 낮은 확률도 존재하고 아예 이제 0%도 존재하죠. 0%라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공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과 이제 충돌되는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해서 그냥 버티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의 어떤 확률별 아이템에 대해서 규제를 보시면 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공개 의무입니다. 18년 5월부터 시작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도박으로 분류가 돼서 미성년자는 아예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뭐 DLC나 게임 자체로 유료용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벨기에는 그런데 금원적 가치를 할 때 도박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야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일본도 온라인 모바일의 자율 규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자율 규제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만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자율을 하나요? 안 하지. 그래서 복권 당첨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진짜 패가망신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들 하죠. 왜 중독이 되냐? 그런 데다 왜 돈을 쏟아붓냐? 그런 필요 없는 JPG 파일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죠. 이렇게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용돈을 이제 썼던 기억이 있고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빠지면요 마치 뭐 연예인 덕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 게임에 있는 어떤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재생 에너지예요. 최근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기술 개발이나 이제 풍력 발전, 실증 인프라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수소 산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국가에서 규제를 해서 이제 많이 쓰게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제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국가가 이걸 써라 그러면 사실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상위 기업 하청업체를 주는 애플에서 이제 밑에 있는 기업한테 너 재생 에너지 많이 쓰니? 라고 하게 돼서 제한 규제를 불어 넣으면 안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도 이제 생각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9번인데 18번에 이제 야지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아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딱히 이제 뭐 사실 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IS하고 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논의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 국경 분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LAC죠. LAC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령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데하고 하게 되고 이 양측 충돌로 45년면 사망자 수십 명을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국경선의 위치에서 영토 자체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인도 영토로 되어 있지만 중국령으로 이제 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지구본에서 보는 이 지도에서 보는 영토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선이 이루어져 있고 이 둘 간에 대해서 이제 철수 화해 모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아마 더 싸우지 않을 거예요. 네. 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차별 금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성, 장애, 나이, 국가 인정, 피부색, 언어, 임신, 출산, 정교, 성적 지역, 학력. 이번 이제 시대고시에서 다른 파트는 이제 임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별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뒤에 이제 논쟁 문제도 하나 집어넣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수 집단이 아니고요.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성적 지향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입장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입김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수 종교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불교 쪽은 상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교 쪽은 상관 안 하고 이제 크리스토교 쪽에서 이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차별 금지해 달라라고 해서 기업들이 선발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해고 장혜영 이제 그 정의당 의원이 발족을 했고 그 다른 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통과돼야 될 법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인권의 단계가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인데 이거는 제4세대 인권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은 그거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뽑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이름이나 어떤 성별이나 가지고 있는 나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안 두고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은 될 것 같고요. 2020년 8번째 시도인데 이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기독교 단체에서 광고를 올리고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지역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법안이 우선 기조 자체가 이제 성경에 대한 기조고요. 표현의 자유 제한시킨다. 청소년들 가정.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어떤 정상적 윤리라는 게 성경 기준을 봤을 때 있는 거고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다. 그런 나라들이 얘기를 꺼내고 있죠.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변희사사의 자살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불씨를 가져온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변희사사는 뭐 스스로 이제 여성을 선택했는데 여성 집단에선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시면은 저속모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모터 충전 이제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내려갈 때는 이제 시동을 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에 대해 가속 엑셀레이터를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는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은 셉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름값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연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연료에 대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내연기관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되도록이면 내연 있는 거에서 50%는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가솔린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전기차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이 테슬라의 선도가 이제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들도 대부분 다 이 전기차에 대한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 거의 다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FSB입니다.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그래서 이제 그 FSB는 금융안정위원회라고, 이게 처음엔 G7 시작했다가 이제 다양한 국가,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돼서 있고요. 세계 금융 시스템이나 어떤 금융 사기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자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G20 국가 간의 지급 서비스 개선이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부합한 게 이제 공인인증서 없앤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고, 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픈 뱅킹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하고 활동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RTGS 나와 있죠. 리얼타임 그로스 세르먼.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실시간 총액 결제 24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되면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자금이나 응용하는 데 대해서 언제든지 이제 넣고 뺏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각국 간의 그 온라인 마켓에서 운영되는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는 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했을 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인가,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이 이제 RTGS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 있죠. 여러분들 뭐 새벽에 무슨 쿠팡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온라인 마켓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런 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다릅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청년지 여부를 입사지원서에 표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태클 거는 경우가 많죠.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청년고용 의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3%죠. 공공기관에서 이제 원래 2018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021년까지 확대를 했을 거예요. 예, 맞죠. 2018년 종료, 2021년 말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입사지원서에서 실제로 3%까지 이상 이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공공기관이 못했느냐? 아니, 실제로는 다 했다.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됐다라고 하고요. 실제 고용 시정 자체가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청년 고용을 의무화시키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청년 고용이란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나? 역차별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청년의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있고요. 청년 구직자 중에 사실 6명이 취업 포기 상태다라고 하죠. 알바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고용을 해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시위까지도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 고용
대해서 어디까지 할 건 청년들의 시위들이 있었고 한편 나이드 노년층에 대한 시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P2P 업계 연체율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연체율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보시면 펀딩이죠. 이 팝펀딩은 이런 투자 사기도 있었고요. 블룸버기 사기, 넥펀. 이 P2P라는 게 보다시피 이게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기들이 많아요. 이 가상화폐 해가지고 이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이라고 그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얘가 펀딩을 해서 이걸로 돈을 벌리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사기 엄청나죠. 그래서 이 대출이나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가져가게 되면 업계들이 뭐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자금을 가지고 이거 갖고 돈을 빌려주고 해서 이제 이자를 남기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다시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젊은 이제 20대 라인들이 이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나 이쪽에 얘는 100배, 1000배 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가변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리스크나 이제 변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린다 생각하고 이 자금 자체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자금 뭐 소액 정도 해서 경험해 보시는 거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죽도입니다. 죽도. 다케시마. 이 독도가 지네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다케시마의 날에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케시마 죽도의 날 해가지고 이벤트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마네 현에서 미세시죠. 이 여기서 이제 참여한 선거나 있을 때마다 뻑하면 이런 짓 해가지고요. 마치 뭐 지네가 이제 이 땅을 되찾아오겠다 한국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근데 이게요 진짜 이게 다케시마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독도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요 선거예요. 선거. 선거용 공약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거 공약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뭐 엄청 잘해주죠. 뭐 집 다 지어주고 잘 살 것처럼 하지만 일본은 똑같이 이렇게 잘 낚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걔네는 독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ICJ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지금 이런 짓으로 행행하는 거에 대해서 맞게 되면 실제 얘네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결정된 사항들이 이제 각부 이제 국가 간 재판에 있어서 결정 영향이 많이 미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ICJ가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period products bill has been passed by the Scottish Parliament.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통과를 했던데 바로 뭐냐면 피리어드 포버티예요. 생리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생리대를 구매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한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가끔 이제 네이버나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참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학교 보건소라든지 기타 등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리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영국에서 이제 했던 거고 스코티시도 이렇게 됐었고요. 이 막 국내에서는 막 여기 보면 신발 깔창을 생리 대신 사용한다는 국민일보 기사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면서 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빈곤의 사각지대다 이쪽에서 이제 생리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무상 제공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소비자원 조사에서 이제는 전면 무상 제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뉴질랜드 정부는 초중 고생한테 이제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당 금액 자체가 평균 가격이 331원이래요. 제일 비싸대요. 근데 이게 고급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걸 막 쓸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걸 쓰더라고요. 면으로 된 거 이제 빨아 쓰고 귀찮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돈이 저렴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건강적인 측면도 중요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생리대라는 것이 이 여성에게서 필수 용품인데 이게 비용적 측면을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건강적 측면을 접근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뢰 생리대 개당 가격 비율 보면 331원이에요, 한국이. 물론 이게 개당 평균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형이 주로 맺혀진 데가 있고 고가형이 된 데가 있죠. 우리나라 이윤을 좀 많이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리아 베이스볼 오르가니제이션 KBO 뭐 상황에 따라 욕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이제 KBO나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얘기고요. KBO 막 어디서든지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야구 게임 하시면 처음 갈 때 KBO에 뭐 인증을 받았다, 협회 뭐 공증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쓱 랜더스죠. 예, SSG 랜더스 만들어진 SK 와이번스가 이제 신세계 인수되면서 나타난데 지금에서 이제 KBO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예요. 예, 쓱 랜더스 마크인데 뭐 우주선 내려오는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된 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마크를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구 경기라는 거 이제 보러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10%나 20% 열어줄지. 근데 이제 아마 보게 되면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어떤 그 관중들이 많은 스포츠 경기의 하나죠. 그리고 약간 야외라는 측면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경계가 덜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클라우드 플래그십. 그래서 이 유통 데이터 때문인데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지금 가치사슬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하게 되면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도 가치사슬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일종의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김포 아라뱃길 쪽에 있는 데인데 이게 공동 집배송 센터예요. 그래서 택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데고 예를 들어 쿠팡 시스템이 왜 빠르냐면 물건을 이제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아놓은 걸 쿠팡에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그만큼 유통 물류 단계가 이렇게 하나로 형성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진짜 원래 빨라요. 우리나라가 택배나 배송 빠른데 더 빠르게 되는 이런 것도 되겠죠. IFPI입니다. 예, 이게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오랫동안 이슈의 상식 보셨으면 BTS 빠진 적 없어요. 이제 BTS에 대한 정보나 노래는 거의 다 나왔고요. 이게 이제 국제 음반 산업 협회입니다. 이쪽에 이제 공증을 받아서 IFPI에서 BTS를 하나의 이제 올해의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상 수상했죠. 이제 뭐 이제는 뭘 받았다가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BTS의 위상은 세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국제 산업음반 협회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데서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보게 되면 1위가 바로 BTS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위켄드 엄청나죠. 예,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얼마나 우리 그 BTS의 위치가 아리아나 그란데도 보이네요. 에미넴이나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위상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레 베를린. 인테르나시나티오날 이게 발음 나는 데를 읽어야 되잖아요. 독일어가. 필름 페스티필레 베를린. 이게 뭐냐면 베를린 국제영화제입니다. 3대 국제영화제죠. 베니스하고 카나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홍상수 감독이 또 이제 각본상을 받게 됐죠. 정말 감독으로서 대단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 우리가 따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이제 뭐 자신의 어떤 조강지처와 이제 딸도 버리고 이제 그 여배우와 같이 이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적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실제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3대 영화제에서 시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덕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인트로덕션이라는 내용 홍상수 감독이면 각본상 받은 영화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력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부르죠. 이제 이들이 굉장히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육아죠. 결혼하고 임신 출산 때문에 임신 출산이 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여기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이라고 있죠. 임신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애매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임산부들을 고용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업무 과정에 오히려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임산부들에 대해서 불이익 방지법을 과연 이제 통과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년 동안 이제 3명의 아기를 4년 3개월 동안 그래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결국 그 공백을 이제 뭐 기간제가 대신 채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죠. 근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이익 방지법이 통과를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게 기업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임산부가 있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입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커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직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보호해서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 애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당연히 맞고요.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료가 자유롭게 임신한 불이익 당해서는 방지법 만드는 이유고요. 부당한 대응 때 법과제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부의 근로감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제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실업률 최고인데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이제 힘들어지고요. 인권보호보다 출산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 먼저냐 출산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이 저출산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주요 전문직 면허 취소사에 나와 있죠. 이제 이 최대집 의협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 취소사유가 보게 되면 의료관련법 위헌으로 이렇게 되는데 금고 이상형 되면 확정된다. 하지만 5년 있다가 다시 내는 변호사와 달리 무조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즉시 퇴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면허 취소 사유가 많죠. 보다시피 증가되게 있고 이렇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변호사와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걸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것이 무리가 아닌지라는 거에서 판단해서 양쪽에 이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 상황 되면서 의사들이 고생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되면서 이제 여론도 어떻게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좀 더 풀어줘야 되지 않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씩 퀴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